건강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은 건강 조언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거의 뭐 진리처럼 여겨지죠. 네, 세계보건기구 WHO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그러니까 소금으로는 5g 이하로 딱 못을 박아뒀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건강식의 대명사로 여기는 채소 과일식을 할 때 바로 이 소금, 그것도 소금물을 따로 챙겨 마시는 게 건강의 핵심 열쇠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들은 바로 그 고정관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조승우 한약사 같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특정 식단의 맥락 안에서 소금이 왜 공공의 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완성하는 필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그 생리학적 원리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하는지, 그러니까 뭐 정제염이랑 죽염 같은 미네랄 소금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소금물 섭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활력소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모든 궁금증들을 하나씩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보통 다이어트나 건강식이라고 하면 저염식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싱겁게. 네. 그런데 자료에서는 정반대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소금을 더 챙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대체 무슨 원리인가요? 상식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약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박혀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엔진을 이해하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 펌프가 에너지를 써서 끊임없이 세포 밖으로 나트륨을 퍼내고 안으로 칼륨을 끌어들이거든요. 이 활동 덕분에 세포가 영양분도 흡수하고 신경신호도 전달하고 근육도 수축시키는 모든 생명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 펌프. 그런데 그게 채소 과일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핵심은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시소처럼 작용해서 우리 몸에 칼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균형을 맞추려고 나트륨 배출량을 급격히 늘립니다. 아,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껏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시금치 샐러드나 바나나 스무디가 역설적으로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나트륨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에 칼륨이 엄청나게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끊고 이런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 우리 몸에서는 그야말로 나트륨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나트륨 플러싱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트륨 플러싱이라. 근데 이건 수십 년간 우리가 들어온 의학 상식이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모든 의사들이 저염식을 강조하고 나트륨을 빼내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몸에 붓기도 빼주고 혈압도 낮춰주니까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식단을 바꾼 초기에는 그 효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요. 평소 짜게 먹던 사람이라면 몸에 쌓여있던 과도한 나트륨이랑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사라지고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는 효과를 보죠. 네, 거기까진 좋네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금 보충 없이 고칼륨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 몸은 나트륨 고갈이라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요. 바로 소금기 없이 맹물만 계속 마시는 경우라고 하던데요. 자료에서 이걸 물 마시는 탈수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탈수가 되죠?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혈액은 약 0.9%의 염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거든요. 아, 0.9%요? 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서 맹물만 계속 들이키면 혈액의 염도가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 몸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즉 혈액 농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있던 수분을 소변으로 급격히 배출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물을 마실수록 우리 몸은 그 물을 붙잡아둘 나트륨이 없어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예전에 운동하고 나서 물만 엄청 마셨는데도 계속 어지럽고 피곤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바로 나트륨이 부족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물 마시는 탈수는 만성 피로, 두통, 근육 경련으로 이어지고요. 더 심각해지면 저나트륨 혈증으로 뇌가 붓는 뇌부종이나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마라토너들이 경기 중에 그냥 물이 아니라 전해질이 포함된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땀으로 나트륨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맹물만 마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부럭찬장을 열어보면 그냥 흔한 꽃소금, 맛소금 이런 것들 뿐이거든요. 이런 소금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자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좋은 소금이 따로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서는 어떤 소금을 먹는가가 소금을 먹는가 마는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즉 맛소금이나 꽃소금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이라니 아주 단호하시네요. 왜 그런 거죠?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요. 염화나트륨 NaCl 순도만
99.8% 이상으로 높인 말 그대로 화학적 공산품입니다. 아, 이 과정에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 모두 제거됩니다. 오직 염화나트륨만 남은 거죠. 미네랄 없는 순수 나트륨요? 네, 이런 순수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고 혈압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금이 굳는 걸 막기 위해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럼 대안은 천일염인가요?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천일염은 확실히 정제염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 맞아요. 그 문제도 있었네요. 그래서 자료들은 정제염의 대안으로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깨끗한 소금에 주목합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것들도 있지만 특히 자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건 바로 한국의 전통 소금인 죽염입니다. 아, 죽염이요? 대나무통에 넣고 9번 구워 만든다는 그 소금이군요. 사실 비싸고 뭔가 약 같은 느낌이라 요리에 써볼 생각은 못했는데요. 자료에서는 죽염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보는 건가요? 그 독특한 가공 방식 때문입니다. 천일염을 3년 이상 간수를 뺀 뒤에 대나무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아서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반복해서 굽거든요. 9번이나요? 네, 특히 마지막 9번째에는 1500도에 육박하는 초고온으로 소금을 완전히 녹여 용암처럼 흘려보내죠. 이 과정에서 소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크게 3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첫째, pH 10 이상의 강알칼리성 식품으로 변해요. 현대인의 식습관이 몸을 산성으로 만들기 쉬운데 이걸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 둘째, 산화 환원 전이 즉 ORP 수치가 마이너스 400mV에 달하는 강한 환원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아주 강력한 일종의 세포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 항산화 효과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온 용융 과정에서 비소, 납 같은 중금속이나 불순물은 모두 날아가고요. 대신 대나무와 황토에 있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유익한 미네랄이 소금에 흡수됩니다. 와, 그냥 굽는 게 아니라 거의 연금술에 가까운 과정이네요. 이런 효과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건가요? 네, 자료에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동물 실험 단계라 확대 해석은 금물이지만 잠재력을 엿볼 수는 있죠. 예를 들어 한 쥐 실험에서는 죽염을 먹인 쥐에서 구강암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관찰됐고요. 정말요? 또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에 대한 항염 효과를 보였고 다른 동물 실험에서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론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제염 대신 죽염 같은 양질의 소금을 써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막상 이걸 실천하려고 하니 좀 막막하네요. 그냥 국 끓일 때 죽염을 더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고 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절대적인 대원칙은 음식에 가는 싱겁게 소금물은 따로입니다. 아, 기존의 짠 국물 요리나 배달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금물만 추가하는 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아, 그게 아니군요. 그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공식품과 국물 요리를 끊는 저염식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그로 인해 부족해진 나트륨과 미네랄을 양질의 소금물로 따로 보충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이건 추가가 아니라 대체 전략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대체하는 소금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농도나 양이 정해져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목적에 따라 2가지 농도를 제한합니다. 첫째, 일상적인 수분 보충을 위한 데일리용 소금물입니다. 이건 0.3%에서 0.5% 정도의 저농도로 만들어요. 물 500ml에 죽염 기준으로 약 1.5g에서 2.5g,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녹여서 하루 동안 물처럼 부담 없이 마시는 거죠. 아, 물처럼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흘렸을 때는 좀 다르게 마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럴 때를 위한 부스터용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체액과 염도가 똑같은 0.9% 등장성 농도로 맞추는 겁니다. 병원에서 맞는 링거액과 같은 농도죠. 아, 링거액 농도? 네, 물 500ml에 소금 약 4.5g을 타서 마시는 건데 우리 몸과 농도가 같기 때문에 세포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격렬한 운동 후나 설사, 구토 등으로 탈수 증상이 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효과적인 3가지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상 직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때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장운동을 촉진해 내부 샤워를 하는 효과를 냅니다. 내부 샤워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둘째는 나른하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아,
딱 간식 생각나고 집중력 떨어지는 그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 시간의 피로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을 만드는 부신, 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부신이요? 네.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나트륨이 필수적인데 이때 속인물을 한 잔 마셔주면 부신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CCA 주스와 함께 마시면 시너지가 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조승호 한약사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CCA 주스는 당근, 양배추, 사과를 갈아 만든 주스인데요. 아침 공복에 칼륨과 효소가 풍부한 CCA 주스를 마셔서 몸의 독소 배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낮 동안에는 저농도의 소금물을 틈틈이 마셔주면서 나트륨 균형을 맞추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아, 비우고 채우는 원리를 하루 주기로 완성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와, 듣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안에 경고등이 깜빡이는 느낌이랄까요? 이 방법이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료들은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특정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없이 시도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첫째, 신장질환, 신부전, 간경변 환자입니다. 이분들의 몸은 비유하자면 배수구가 꽉 막힌 싱크대와 같아요.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 네, 나트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막힌 싱크대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종이 극심해지고 혈압이 치솟으면서 심장과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충돌 문제도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특히 조울증 치료에 쓰이는 리튬이라는 정신과 약물은 혈중 나트륨 농도에 따라 약효가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임의로 소금 섭취량을 바꾸면 약이 독이 되거나 효과가 사라지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외에도 특정 고혈압약, 스테로이드, 이뇨제 등도 소금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임의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주겸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위염에 좋다는 연구가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고농도 소금물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더군요. 이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도와 상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이 고농도의 소금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손상된 위 점막에 소금이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위암 발생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과유불급인 셈이죠. 실제로 국내에서 보고된 아주 위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죠? 20세 여성이 민간요법의 일환으로 죽염을 과다 섭취했다가 고나트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인데요. 혈청 나트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 174까지 치솟았고 심한 구토와 설사를 반복했습니다. 174요? 와. 네, 즉각적인 처치가 없었다면 뇌세포가 쪼그라드는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그럼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 강조하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갈증, 메스꺼움과 구토, 갑자기 몸이 퉁퉁 붓는 부종, 심한 더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내 몸이 과하다고 보내는 비상신호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소금은 적이 아니지만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가공식품과 국물 요리를 즐기는 일반적인 식습관에서는 소금물 섭취가 당연히 해롭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철저한 채소과일식을 하는 사람에게 양질의 미네랄 소금은 흐트러진 대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화학적으로 정제된 소금을 버리고 과학적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된 주겸 같은 양질의 소금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둘째, 하루 몇 그램이라는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몸의 붓기, 갈증, 에너지 수준 같은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결국 내 몸의 주치의는 나 자신이라는 말이겠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저염식이라는 건강상식도 어떤 식단을 하느냐는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따르고 있는 또 다른 건강상식들 중 미래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재평가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루 8잔의 물이라는 규칙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유효한 걸까요? 어쩌면 오늘 대화의 가장 큰 수확은 정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법을 배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